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왕을 한 명만 고르라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 이름을 꺼냅니다. 세조. 그런데 잠깐, 이 남자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넓은 이마, 부드러운 눈매, 후덕하고 인자한 인상. 관상학에서 이런 얼굴은 덕을 갖춘 사람, 사람을 품는 사람의 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의 주인이 한 일을 보면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12살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피를 나눈 형의 아들을 유배지에서 죽였습니다. 충신 6명의 팔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듯 온몸이 썩어 들어갔고 밤마다 악몽에 짓눌렸고 아들은 20살에 죽었고 남은 아들마저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인자한 얼굴의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권력욕에 미친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의 주인공이었을까요? 그리고 왕좌를 차지한 대가로 치른 것들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3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립니다. 중간에 멈출 수 없으실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에서 가장 논쟁적인 왕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조가 왕이 되기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조, 본명 이유, 태어난 해는 첨사박고 17년, 아버지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그분입니다.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고 조선의 황금기를 이끈 성군, 그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으로 태어난 것이 이유, 훗날 수양대군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세종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문종, 즉 향, 둘째가 바로 수양대군, 이유, 셋째는 안평대군, 이용. 조선은 철저한 적장자 계승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둘째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위는 맏형 문종의 것. 이것은 하늘이 정한 순서였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 이유는 어릴 때부터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활을 쏘면 관역을 벗어나지 않았고 말을 타면 누구보다 빨랐고 학문을 논하면 형인 문종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 스스로도 이 아들의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수양대군에게 불경 번역이라는 중요한 학술 작업을 맡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들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동시에 이 아들을 걱정했을 겁니다. 너무 뛰어난 둘째 아들, 너무 야망이 큰 둘째 아들,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인데 왕의 자질을 가진 아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세종은 천마삭 50년에 승하하고 맏아들 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수양대군은 형의 즉위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수양대군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을까요? 축하합니다, 형님.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지 않았을까요? 역사는 그 속마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미 이때부터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운명은 수양대군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문종은 몸이 약한 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말년에 이미 대리청정을 하면서
심한 과로에 시달렸고 왕위에 오른 뒤에도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위 2년 만인 칠라고각 52년 문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겨우 39세의 나이였습니다. 문종이 남긴 것은 거대한 왕좌 하나, 그리고 그 왕좌에 앉기엔 너무나 어린아이 하나. 단종, 이홍이, 나이 겨우 12살. 여러분, 12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 나이의 아이가 수백 명의 대신들 앞에서 왕좌에 앉아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문종은 죽기 전에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아들을 부탁한다. 황보인, 김종서, 정분. 문종이 아들을 맡긴 3명의 원로 대신 이들이 어린 단종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특히 김종서.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종서는 세종대왕 시절 함경도 육진을 개척한 장수입니다. 두만강 넘어 여진족을 물리치고 조선의 북방 국경선을 확립한 전설적인 인물. 대호, 큰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위엄있고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김종서가 어린 단종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단종에게 김종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권한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줄 책사.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있어 제갈량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한명회 외에도 권람, 홍달손, 양정 등 무관과 문관을 가리지 않고 세력을 규합합니다. 특히 수양대군은 무사들을 집안에 숨겨두고 매일같이 훈련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항아로운 왕자의 일상, 안으로는 피비린내, 나는 거사를 준비하는 음모의 소굴. 이 이중생활이 수개월간 계속됩니다. 한편 수양대군에게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셋째 동생 안평대군. 안평대군은 예술과 학문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유명한 몽유도원도를 안견에게 그리게 한 사람이 바로 안평대군이죠. 그런데 이 안평대군이 김종서 등 대신들과 가까웠습니다.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 안평대군과 김종서 세력이 손을 잡고 있는 형국, 저들이 먼저 나를 칠 수도 있다. 이 위기감이 수양대군의 결심을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역사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어쨌든 수양대군은 결심합니다. 기다리면 당한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철마사과 93년 음력 10월.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천마바 59만 음력 10월 10일. 역사는 이 밤을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정난, 난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수양대군 측에서 붙인 이름이죠. 반대편에서 보면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거사 당일 수양대군은 무사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오늘 밤 역적을 제거한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김종서를 먼저 죽인다. 김종서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무너진다. 한명회의 전략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핵심 대신들이 한밤 사이에 줄줄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동생 안평대군,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체포하여 강화도로 유배 보냅니다. 얼마 후 안평대군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자기 친동생입니다. 형의 아들을 위해 나선 것이라면서 정작 자기 동생은 죽인 겁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곧바로 궁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단종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아라엘그니다. 전하, 역적들을 소신이 처단하여 싸웁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안심하셔도 되옵니다. 이런 상태가 2년간 계속됩니다.
그리고 칠묘가 꼬접입 5년 윤 6월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선의합니다.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인은 나이가 어리고 덕이 부족하여 대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전한다. 조용히. 그러나 목숨을 걸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는 6명의 충신입니다. 이 6명 중에서도 특히 성삼문, 이 사람의 이야기가 가슴을 후빕니다. 성삼문은 세종대왕 시절 한글 창제에 참여한 학자였습니다. 지편전 학사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 한 명. 그런 성삼문이 단종 복위를 결심합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 자리에서 세조를 처단하고 단종을 복위시킨다. 하지만 거사 직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조가 연회에서 웅엄을 바꾸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공모자 중 한 명이 밀고 합니다. 김질이라는 인물이 장인인 정창손에게 계획을 누설하고 정창손이 이를 세조에게 보고합니다. 사육신은 모두 체포됩니다. 세조는 직접 성삼문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이때 유명한 대화가 오갑니다. 세조가 묻습니다.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성삼문이 대답합니다. 나으리께서는 남의 것을 빼앗았으니 되찾으려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나으리, 왕을 나으리라 부른 겁니다. 당신은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조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육신에게는 극형이 내려집니다. 거열형, 즉 팔다리를 찢는 형벌. 성삼문은 형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임은 단종을 뜻합니다. 죽어서 뼈가 흙이 되어도 단종을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겠다는 것. 세조는 사육신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모두 처벌합니다. 연좌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 딸, 형제, 친척까지 모두 벌을 받는 제도. 사육신의 가족 수백 명이 처형되거나 노비로 전락합니다. 여자들은 관비로 보내지고 남자아이들은 먼 곳으로 유배되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한 번에 실패한 거사로 수백 명의 인생이 파괴된 겁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한 뒤 세조는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상황으로 남아있던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합니다. 왕의 지위에서 일반군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영월 청령포. 이곳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방이 강과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곳. 사실상 천연의 감옥입니다. 17살 소년이 이곳에 갇힙니다. 시중을 드는 사람도 최소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편지도 소식도 끊겼습니다. 단종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청령포의 작은 언덕에 올라 한양이 있는 쪽을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곳을 자규루라고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자규, 소쩍사에 밤마다 슬피 우는 새. 단종은 그 새 울음소리에 자기 처지를 빗대었겠죠. 자규야 울지 마라. 내 울음에 내 창자가 끊어지노라. 네 울음도 슬프거니와 내 시름도 많도 많다. 춘산의 달 밝은 밤에 내와 내가 서로 울자. 소쩍새야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나도 견딜 수 없다. 네 울음도 슬프지만 내 시름은 더 깊구나. 봄산의 달 밝은 밤 너와 내가 함께 울자. 17살 아이가 쓴 시입니다.
함께 울어줄 존재가 새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촌바사 57년 음력 10월 세조는 끝내 사약을 내립니다.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종을 죽이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만 세조는 밀어붙였습니다. 살아있는 한 단종은 위협이었습니다. 단종이 존재하는 한 복위 운동은 끊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형의 아들을 죽이는 것, 함께 궁에서 뛰어놀았을 조카, 형수가 낳다가 목숨을 잃은 그 아이, 아버지 세종이 끔찍이 아꼈던 그 손자, 그 아이에게 사약을 보낸 겁니다. 단종의 시신은 아무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조를 두려워하여 누구도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월의 한 호장이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어뭉도. 어뭉도는 이후 관직을 빼앗기고 유배당했지만 그가 아니었으면 단종의 시신은 영원히 사라졌을 겁니다. 17살, 아직 세상 구경도 제대로 못한 나이, 왕좌에 앉았다가 내쫓기고 유배되고 죽임을 당한 조선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세조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단종이 죽은 뒤부터입니다. 세조의 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부 발진이었습니다. 궁중어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약을 처방하고 곧 나을 것이라 했습니다. 복이 세력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어느 날 밤 세조의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납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눈이 핏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현덕왕후가 세조에게 다가와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세조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다음 날 침을 맞은 자리에 종기가 생겼다는 전설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야사이고 전설이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퍼져나갔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 세조의 피부병을 단순한 질병이 아닌 천벌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피부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밤이 두려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눈을 붙이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잠이 들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꿈에서 김종서가 나타나 피 묻은 얼굴로 서 있었다는 이야기. 꿈에서 사육신이 나타나 나으리라 부르며 웃었다는 이야기. 꿈에서 어린 단종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했다는 이야기. 모두 야사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을까요? 세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의경세자 이장, 둘째 아들 해양대군 이황, 훗날의 예종. 특히 맏아들 의경세자는 세조의 자랑이었습니다. 총명하고 덕이 있고 인품이 어지럽습니다. 신하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좋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조가 그토록 원했던 왕위, 그 왕위를 이을 완벽한 후계자. 그런데 749 97년 단종에게 사약을 내린 바로 그 해, 의경세자가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갑작스러운 발병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총동원되었지만 원인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경세자는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아의 아들을 죽인 자가 자기 아들을 잃었다. 궁 안에서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세조 본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히 추측해 봅니다. 내가 조카를 죽였더니 하늘이 내 아들을 데려간 것인가?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세조는 의경세자를 잃은 뒤 둘째 아들 해양대군을 세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세조가 죽은 뒤 해양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제8대 왕 예종. 하지만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겨우 1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20살. 맏아들도 20살에 죽고 둘째 아들도 20살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저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섬뜩한 일치입니다. 맏아들을 잃은 뒤 세조에게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불교에 깊이 빠져든 것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건국 이념 자체가 유교이고 불교는 억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절에 드나들고 승려들과 교유하고 불경을 인쇄하고 사찰에 막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유교의 나라에서 불교를 숭상하시면 안이 도옵니다. 하지만 세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유교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자가 그에게 준 것은 권력이었지만 왕자가 그에게서 빼앗은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조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조가 폭군이었느냐?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통치자로서의 세조는 유능했습니다. 매우 유능했습니다. 세조 재위 기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경국대전 편찬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헌법과 같은 법전입니다. 조선 500년을 지탱한 이 법전의 토대가 세조 때 만들어졌습니다. 직전법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관리들이 토지에서 직접 세금을 걷던 것을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관리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관리들의 토지 착취를 막고 왕권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군사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오위 체제를 확립하여 국방력을 강화했고 여진족 토벌에도 직접 나서는 등 군사적으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호패법을 정비하여 인구를 파악하고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조카를 죽이고 왕좌에 앉은 남자가 정작 왕으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 이것이 세조라는 인물의 가장 복잡한 지점입니다. 만약 세조가 정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다면 역사는 그를 세종대왕의 버금가는 성군으로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좌에 오르는 과정이 그 모든 업적에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펼쳐도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단종을 죽인 왕이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역사가 자기를 어떻게 기록할지. 1468년 9월 세조는 5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재위 13년, 피부병에 시달린 13년, 악몽에 짓눌린 13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산 13년, 부처에게 용서를 구한 13년. 13년이라는 시간은 세조에게 왕의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의 형벌이었을까요? 세조는 죽기 전 유언을 남깁니다.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라. 석실과 석곽을 쓰지 마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유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살아생전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왕이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이 얼굴이 정말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조의 관상은 진짜였을 겁니다. 본래 그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로 태어나 학문과 무예를 고루 갖추고 다른 상황이었다면 훌륭한 형의 보좌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사람. 하지만 형이 일찍 죽고 어린 조카가 왕이 되고 대신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리는 나라를 보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를 한 발짝 또 한 발짝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한 발짝 내디디면 다음 발짝은 더 쉬워집니다. 김종서를 죽인 뒤에는 단종을 밀어내는 것이 쉬워졌고 단종을 밀어낸 뒤에는 사육신을 처형하는 것이 쉬워졌고 사육신을 처형한 뒤에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 정말 쉬워졌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조의 피부병, 세조의 불면증, 세조의 악몽, 세조의 불교귀에 이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괴로웠습니다. 왕좌를 얻었지만 단 하루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